안녕하세요. 자금 출처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컨설팅 세롬입니다. 오늘은 평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추려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겪는 내용들이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살면서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겁주는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면 AI로 다 잡아낸다. 일정 금액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본다. 우선 결론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다 잘못된 말들이에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어차피 상속세 조사 때 다 걸린다. 기록이 다 남는다. 맞는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당연히 은행 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이체했던 내역들이 드러나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이유로 우연히 세무조사가 나와서 계좌이체가 걸리는 것이지 이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상황에 맞춰보시면 돼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 내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막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자금 조달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소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내용과 작성 방법은 해당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오히려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나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용돈이라도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용돈이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 합니다. 용돈 목적으로 이체한 돈을 용돈으로 쓰면 괜찮은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증여재산이 되고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걸리게 됩니다. 가끔 대학생 자녀가 수천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은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작게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 원일 때는 증여로 추징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10년마다 비과세되는 증여 홍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10년마다 공제액만큼만 신고를 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적법하게 1억 천의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나 혼인 증여를 함께 활용하신다면 약 2억 8천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에 찍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지원해줬는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면 괜찮지만 이 부모님이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손자의 교육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 중에서 재미있는 사례도 있는데 이 용돈의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실제로 그 해당 집안이 매우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참작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 공동경비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란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을 증여로 보진 않는데 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추징됩니다. 남편 외벌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부과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의 집을 산다면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 때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는데 소득 차이가 있더라도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부부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라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엔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남편이 전문직이거나 고소득인 분들이 이 고가의 아파트를 반반으로 취득을 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혼은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 금액이 0원이에요. 따라서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취득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동산 취득 때문에 자금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취득 전에 꼭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동산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예 전세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과 계약을 체결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보증금을 지급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 약 13억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13억 미만이라면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 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재산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3억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3억이 넘는데 무상으로 거주를 하시거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는데 그래도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이 충분한 자녀라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데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부모님 카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 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로 여러 조사기관에서 이 구매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 대신 결제해달라고 돈을 따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에서 자녀가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지만 이것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체하는 적요란에 대리구매로 꼭 기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모님과의 대화 내역도 캡처해 두신다면 더 좋습니다. 특히나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세금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회계에서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입니다. 우리가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충분히 수천만 원을 버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